매달 우크라이나에서는 10,000대 이상의 소형 드론들을 손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중에서 일부 효과를 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상으로 이제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네. 보여지면서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작은 유도 무기가 하나 더 보병에게 네. 생겼다라는 거지. 그게 전장 자체를 정말 혁신하고 이걸 바꿨다라고 하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박입니다. 해를 넘겼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3년째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는 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여전히 좀 긴장감 높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전장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뭘 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인사이트를 듣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카이의 류성엽 책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사천에서부터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막 드론이 탱크를 공격하고 심지어 뭐 파괴도 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전차 무용론, 드론 만능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거는 결국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한 가지 좀 저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실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성공을 하고 있느냐. 네. 결국 그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떤 형태로 전쟁을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전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상군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는 결국은 굉장히 단시간 안에 집중적인 항공력 운용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끌어왔잖아요.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걸프전 이후에 미국과 그리고 동맹국들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던 네. 그런 항공력 중심의 작전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전장의 형태를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로 끌고 갈 수가 있었죠. 근데 결국 전장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을 강요받은 거 아닐까요? 계속 F-16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그런 서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위의 가장 큰 장점이 항공력 기반의 전력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그걸 결국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하겠다라는 어떤 미 국무부의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을 시켰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지상전을 우크라이나 군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3년 차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 아주 결정적인 형태의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전장 환경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미국은 그러면 F-16을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전장 자체가 미국은 우크라이나라는 그 전장 안에서 그 전쟁이 끝나길 희망을 했을 겁니다. 전술핵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환경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또 사실 F-16이 성능 면에서 보면 결국 뒤처지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대공, 대함, 대직이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미사일 중심의 유도무기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을 F-16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격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꼭 지상군 중심으로만 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뭐 드론도 많이 날아다니고 또 S-300, S-400 뭐 이런 어떤 그런 방공 무기도 등장을 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관점의 문제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양쪽에서 서로 창을 꽂아놓고는 들어오지 마라고 서로의 하늘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러면 그 창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아무래도 대규모의 항공력 운영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F-16이나 아니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에서 적합하게 운영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한 79% 정도,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90% 이상 요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러시아보다 뛰어났던 거 아닌가. 이 양쪽 모두 사실은 지대공 방공무기 체계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구소련 시절에 사실 S-300이라는 체계를 개발을 했고 양쪽 모두 그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방공 유도탄을 양쪽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전하고 한 1년가량 정도는 우크라이나도 그 방공 무기들을 활용을 해서 잘 버텼는데 그 탄들이 한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매달 최소 100발 이상의 방공 유도탄을 계속 사용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공 유도탄의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도 같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형태도 지상전과 마찬가지로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전력을 집중을 해서 이 전쟁 자체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형태의 전쟁은 못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도 무인기가 많이 등장하던데요.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에 왜 바이락타르 TB2 네. 그것도 쓰고 나름대로 좀 무인기가 많이 등장을 해서 이번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에 TB2가 굉장히 쉽게 격추를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유효성을 상실을 해버렸고 그룹 1, 2, 3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드론들 우리가 네. 뭐 흔히 얘기하는 FPV 드론 뭐 아니면은 DJI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폭탄이나 달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변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FPV라는 거니까 뭐 쉽게 말해서 GPS, GNS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드론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통신으로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통신 네. 장비들의 통달거리 한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GPS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우크라이나에서는 10,000대 이상의 소형 드론들을 손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중에서 일부 효과를 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상으로 이제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네. 보여지면서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작은 유도무기 그러니까 하나 더 보병이게 네. 생겼다라는 거지 그게 전장 자체를 정말 혁신하고 이걸 바꿨다라고 하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사일형 그 자폭 드론, 란체 3 이런 것도 쓰고 나름대로 좀 드론 전쟁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우위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군이나 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이담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저비용의 항공폭탄들을 정밀 유도 무기화해서 이걸 그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아주 저비용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담이라는 거는 그냥 공대지 유도폭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 의존을 했냐면 미사일 체계에다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라크전 때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역에서 전쟁을 수행을 할 때 보면 미사일은 첫날 딱 하루 씁니다. 첫날 딱 하루 한 몇백 발 정도만을 써왔던 게 지금까지 걸프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쟁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제이담 같은 유도폭탄은 한 발에 뭐 한 1,000만 원에서 그렇죠. 1억 정도밖에 안 예. 하는데 미사일 한 발은 싼 게 뭐 10억일 거고 근데 그거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개전 1개월 차에 그때쯤 이제 겨우 1,000발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이라크전 개전하고 1개월 동안 미군이 사용한 정밀 유도 무기는 거의 네. 2만 발입니다. 19,000 몇백 발 정도 되니까 예. 그냥 2만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는 영화를 찍고 폭격기 조종사는 역사를 찍는다. 역사를 네, 남긴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현대선에서도 격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제압하느냐. 이게 승리를 좌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서방의 대부분의 어떤 군사 전문가 그리고 군사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병력 우위를 가지고 손실률 싸움을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저쪽이 더 많고 예. 사람 수도 더 많고 그걸 뭐 1대2로 이기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교환비를 계산하면서 싸워서는 우린 절대로 못 이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력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아주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돼라는 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있는 여러 세미나에서 보통 첫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늘 그렇습니다. 예. 그 왜 괴짜 천재 머스크는 F-35를 멍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이거는 AI 가이드라고 레거시안 쪽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쪽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냉전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도 있었고 폭격기도 있었고 공격기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항공기를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플랫폼들을 개별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 플랫폼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대의 항공기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양상들이 많이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 그게 항공기 체계의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F-35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근데 전투 효과도라던가 임무 효과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F-35는 굉장히 싼 항공기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 기능을 좀 단순화하고 예. 좀 싸게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걸 AI하고 결합을 하면 훨씬 싸게 많이 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정교하고 좋은 걸 조금만 만들려고 네.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의 거죠. 구상은 그 전투기에 뭔가 AI 파일럿을 태운 무인기를 복합한 형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요. 저희 회사도 사실 1,500억 정도를 자체 투자해서 저희도 AI 파일럿을 개발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게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네. 다만 대부분의 관점들, 미 공군에서 수립했던 운영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전투기 조종사가 어떻게 보면 워파이터로 직접 싸우기만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예. 앞으로 유인 전투기 조종사는 임무를 전체를 지휘를 하는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의 계획은 CCA라고 얘기하는 협력형 네. 전투항공기를 붙여서 요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을 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피격이 되기 쉬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는 그런 소모가 가능한 예. 형태의 무인 체계를 많이 집어넣고 유인 전투기는 그 체계들이 잘 작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다가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치고 빠진다라는 예. 운영 개념들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AI 쪽의 좀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왜 사람을 다 넣으려고 해? 사람 다 빼? 그냥 AI로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AI 전투기만으로 모든 전장을 결국에는 구성을 못할 거예요. 예. 그러고 결국에는 지금의 유인 체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투자해놓은 것도 엄청난 자산들인데 그렇죠. 예. 그 자산들을 잘 쓰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유인 자산들도 잘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인 체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 예. 같이 붙여서 요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을 해줄 것이냐가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키입니다. 그러니까 유인 체계에 더해서 뭔가 AI로 좀 더 저비용이면서 자기 희생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그 환경에 집어넣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 공군 같은 경우에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익스펜더블, 완전히 소모성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횟수는 뭐 한 번에서 10번 이내만 사용을 하고 쓰다가 그냥 맞고 떨어지면 맞고 떨어져. 그렇게 네. 쓰는 굉장히 저비용의 플랫폼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전쟁에서 대부분 보면 소티라고 얘기하는 출격률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네. 그 출격률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건 전쟁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되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테디하게 쭉 출격률은 유지하면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테디하게 쭉 유지되는 건 유인 전투기하고 유인 폭격기로 깔아주고 그 윗단에 100번 정도 쓸 수 있는 체계 요만큼 또 디자인해서 깔아주고 그 위에 굉장히 저비용의 네. 플랫폼들까지 그렇게 같이 섞는 형태의 전장을 미공군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계란도 그렇죠.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듯이 어떤 무기 체계도 뭐 유인기냐 무인기냐 하나로 갈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그 AI 파일럿과 실제 인간 조종사를 대결하는 그런 모의 시험을 하기도 했고 F-16 바이퍼 그 개량해서 거기에 AI 파일럿을 실제로 탑재해서
내보낸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실비행도 다 기술이 했습니다. 올라왔다는 건가요? 예, 실비행 다 했고요. 저희도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항공기에다가 네. AI를 올리고 그리고 미 공군 장관이 거기 후방석에 탑승을 해서 실제로 이 AI 파일럿이 진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내려왔어요. 사실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드론이잖아요. 제가 본 북한 드론은 왜 하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제 그 무인기,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그 사용했던 란체 3 이런 거 비슷한 기종을 본 것 같은데, 이거 러시아에서 전수받았다고 보면 되나요? 이미 10년 전에 남한에도 다녀갔던 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S 재민 같은 것들에도 네. 굉장히 취약할 거고 정밀도라던가 이런 문제들에도 분명히 많은 문제는 있을 텐데 네. 하지만 저비용이고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분명히 위협인 건 맞죠. 방금 이제 제밍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드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드론을 잡는 안티 드론 기술 있잖아요. 근데 안티 드론 기술을 보면은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눠지는데, 일단 우리가 좀 어디에 먼저 좀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소프트킬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렇죠. 방법이고 예, 인명 손실 없이. 그리고 범위라던가 이게 투자 대비 효과도 제일 높은 편일 겁니다. 특히나 GPS나 GNSS에 대한 그 위성 항법 체계에 대한 재민 공격은 굉장히 낮은 출력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굉장히 작고 저비용이라서 그래서 비싸고 좋은 장비를 달 수 없는 예. 그런 형태의 무인 항공 체계들을 상대하기에는 일단은 전자전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소프트킬을 강조하셨는데, 소프트킬은 이제 드론하고 조종사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제밍,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로 또 스푸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푸핑은 어떤 거예요? 좀 다른가요? 전화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전화를 거는 거. 아하. 이 반면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 건너편 너머로 엄마 나 지금 납치됐는데 여기 계좌번호 이쪽으로 돈 좀 보내줘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속이는 거, 상대를 속이는 게 이제 기만재밍의 형태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의 엔가드라고 하잖아요. 그 6세대, 차세대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런 거 같은 거 우리도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지금 추진 중인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 회사에서도 X라고 얘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리얼 컴뱃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무인 체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AI 파일럿에 대한 기술 투자도 자체 투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기술력은 충분한데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저비용으로 가야 되는 항공기들에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인사이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유성엽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